예, 오늘 하루 정치 뉴스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뉴스 인앤아웃 순서인데요. 오늘도 YTN의 김영민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어떤 내용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네, 민주당 소식 먼저 살펴볼까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내 분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인적 쇄신에 나선 모습인데요. 오늘 민주당이 신임 지명직 최고위원회 비명계의 송갑석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송 의원은 당내 비명계 의원 모임인 민주당의 길 등을 통해서 이 대표 체제의 쓴소리를 내왔고요. 당 대변인과 전략기획위원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또 신임 정책위 의장에는 삼선의 김민석 의원 임명됐는데요. 정세균 총리계로 분류되고요. 또 정책위 수석 부의장에는 재선의 김성주 의원 임명됐습니다. 김성주 의원 역시 정세균 총리계로 분류됩니다. 또 신임 전략기획위원장에는 재선의 한병도 의원이 맡게 됐는데 한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의 고위직 인사들 정책포럼이죠. 사이제 소속이기도 합니다. 제3사무부총장인 디지털 전략사무부총장에는 초선의 박상혁 의원이 임명됐고요. 대변인단도 대거 개편됐습니다. 안호영 수석 대변인, 김의겸, 이모경 대변인 물러나고요. 기존의 대변인단 중에는 박성준, 한민수 대변인만 유임됐습니다. 신임 수석 대변인 재선의 권칠승 의원이 임명됐는데요.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냈고 사의제 소속의 인물입니다. 오늘 브리핑을 진행한 박성준 대변인은 이번 당직 인선을 두고 안정, 통합, 탕평이라는 의미를 담은 인선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에 이어서 민주당도 이제 연포탕을 끓이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다만 공천 실무를 담당할 핵심 직무죠. 조정식 사무총장은 바뀌지 않고 유임됐습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 사무총장은 당의 균형추 역할을 하는데 조 의원의 평이 좋고 5선으로 안정을 추구하면서 당 화합을 이룰 적임자라는 평가가 많았기 때문에 교체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핵심은 빠졌는데 당직 개편 다양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뉴스인 해주세요. 조정식 사무총장 상당히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평가가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안정을 추구하면서 당 화합을 이룰 적임자라는 평가가 많았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도 조정식 사무총장이 사무총장이었는데 근데 왜 지금까지는 그러면은 화합이 잘 안 됐는가라는 우리가 이 반문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는 거는 아마 민주당 분들도 다 알 텐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이제 친명이고 예? 그리고 사무총장이라는 사실은 요번에 당원 80조 그 1항, 2항, 3항 그 문제 얘기할 때도 상당히 나름대로 거기에서 처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사무총장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비명계들 입장에서는 이번 그 당직 개편에 대해서 큰 점수를 주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세한 거는 2부에서 제가 이상민 의원한테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 채널 주파수 고정하시고 예. 2부, 3부, 4부까지 계속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당 내에서뿐만 아니라 당 밖에서도 이제 강성 지지층들과의 어떤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이른바 개딸들을 어떻게 대할지에 대해서도 당내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친명계죠. 김남국 의원은 오늘 YTN 라디오에 출연해서 개딸은 일부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을 공격하는 프레임이다 라면서 적극 지지층은 국민의힘도 있고 오히려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10배 이상 욕설하고 비하하고 쫓아다닌다. 폭력 행사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김남국 의원은 당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개딸, 지지층들을 존중,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반면에 박지원 전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 어제 소셜미디어에 민주당의 혁신은 개딸 절연으로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개딸 뒤에 숨어서 개딸의 편승해서 민주당을 위기로 몰아놓은 정치인들부터 국민 앞에 반성해야 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사실상 강성 지지층은 끊어내야 한다. 그래야 당의 지지세를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 4선 중진 의원들이 버스에서 내려와 운동 제안한 바가 있는데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갈등을 봉합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된다. 아니다. 끊어내야 된다. 아니다. 대화로 풀자.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강성 지지층 당이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현명한가요? 뭐 강성 지지층 뭐 그분하고 팬덤하고 일치하는지에 대해서는 뭐 또 여러 가지 좀 분석이 있어야 되겠지만 일단 팬덤이나 이렇게 강성 지지층이 정치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렇게 손해만 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왜 그러냐면 특정 정치인의 팬덤이 있다. 그러면은 자신의 지지율을 일정 수준 유지하는데 이 팬덤이 상당히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일각에서 그럼 팬덤이 엄청난 숫자구나. 실제로 제가 이렇게 볼 때에는 그러니까 뭐 친명이든 친문이든 아니면 어떤 팬덤이든 다 합해도 제가 볼 때는 한 100만에서 150만 사이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전체 모든 팬덤을 다 합해도. 근데 이분들이 크게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이분은 굉장히 큰 목소리를 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팬덤을 갖고 있다 지지율이 유지된다 이건 이분들이 이분들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이분들의 큰 목소리가 이분들 숫자보다 더 과대대표돼 가지고 이게 여론인가 해서 착시현상을 일으켜서 그게 여론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통해서 지지율이 유지된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정치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선거가 가까워질수록은 부담스러워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이런 팬덤 현상이나 강성 지지층에 대한 중도층의 시각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목소리가 굉장히 한쪽으로 크게 들린다라고 했을 때 그런가? 라고 얘기를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거 좀 너무 심한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선거에서 중요한 중도층은 팬덤 때문에 등을 돌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제로 총선에서는 또 이들과 거리를 둬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의 딜레마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당장 이들을 이끌고 가면은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당내 입지라든지 이런 거 정책 입지는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그렇다고 해서 계속 끌어안고 갔을 경우엔 총선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총선에서 안 좋은 결과 나오면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이 또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바로 이재명 대표의 딜레마가 있다. 그래서 이게 뭐 소통을 하고 뭐 절연을 하고 이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대표도 계속해서 자제를 부탁하고 이런 목소리를 내는 거군요.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오늘 주요 당직 인사 발표 있었는데요.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장에 초선의 박수영 의원 임명했습니다. 현역 의원이 여의도 연구원장 맡은 건 2019년 당시 김세연 의원 이후에 4년 만입니다. 그리고 지난 23일에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서 임명된 박대출 정책위 의장도 오늘 김기현 대표로부터 공식적으로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다만 원래 오늘 신임 당 홍보본부장 임명도 예정이 돼 있었는데 연기됐습니다. 현재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이 내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당직 임명만큼이나 오늘 임명된 박수영 의원의 발언이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한동훈 장관에 대한 발언 라디오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지금 헌재 검수완박법 유지 결정 이후에 민주당이 계속해서 한동훈 장관 탄핵 사과하라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셀럽을 뛰어넘어서 히어로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더해서 한동훈 장관이 586 세대를 퇴장시키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고 정치적인 얼굴이 돼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하는 목소리도 냈거든요. 한동훈 장관은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이 많고 자신과 무관한 일이다라고 선을 긋기는 했는데 이 한동훈 장관 등판론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일단 전 이 말씀부터 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도 쉽게 얘기하면 맞으면 맞을수록 컸다. 이런
이런 그렇죠.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도 민주당이 때리면 때릴수록 더 큰 인물이 될 수 있다 이런 논리인데 저는 여기에 그렇게 선뜻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윤 대통령 사례 같은 경우에는 당시 힘을 가진 권력으로부터 이 핍박을 받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피해자 이미지가 생기고 또 거기에서 맞서는 당당한 모습이 야 정말 저렇게 이 권력에 맞서는 모습이 대단하다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권력은 물론 입법 권력은 민주당이 가지고 있지만 행정 권력은 윤 대통령 쪽에 국민의힘 쪽에서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맞선다는 거는 사실은 과거 윤 대통령과 같은 피의자 이미지를 주기보다는 조금 정파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장관의 케이스를 옛날에 그랬으니까 지금 그렇다라고 같은 이 등식에서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본인이 정치권에 등판을 하느냐 본인의 선택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장관의 능력과 뭐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는 꼭 정치권이 아니더라도 행정부에서 상당히 중요한 일을 맡을 수 있는 인물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한동훈 장관 등판론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후폭풍 오늘도 이어졌는데요. 네. 여야가 오늘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이 헌재 결정을 두고 공방을 또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 결정을 근거로 검수원복이라고 하죠.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를 위한 시행령 이걸 이제 다시 원상복구해라라고 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책임 표명하고 사과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민주당의 김승원 의원의 입장 살펴보면 주위에 많은 분한테 물어봤는데 법무부 장관의 청구에 있어서는 각하라는 의견이 열이면 열이었다. 장관이 오판한 건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국민께 사과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촉구했고요. 그리고 시행령 바꿔야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렇게 민주당이 시행령 철회에 집착하는 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같은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를 차단하기 위해 덮기 위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전주의 의원이 한 발언이고요. 그리고 또 전주의 의원이 재판관들의 성향을 부각하면서 이번에 편파성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다시 한번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내려진 결정이 과연 정당한지의 문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민주당이 민영배 의원의 위장탈당 같은 이런 법사위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민영배 의원의 의원직 사퇴해라 이렇게 맞불을 놓기도 했습니다. 민주당도 사과하라라는 입장이고 국민의힘도 사과하라라는 입장인데 둘 다 물러설 모양이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요. 사과할까요? 사과 안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헌재의 결정은 존중돼야 됩니다. 네. 단지 이제 이게 논리적인 연계성이 어떻게 되는지가 이게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축구할 때 옵사이드가 됐는데 이 골을 넣었어요. 그럼 골로 인정되지 골로 않죠. 인정되지는 않죠. 축구에서는. 근데 지금 상황과 좀 유사한 측면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게 그러니까 과정이 잘못됐으면 골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헌재도 과정엔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근데 이 결론은 뭐 이 괜찮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게 결국은 양쪽이 말이에요. 다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야 과정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결론이 이렇게 나오느냐라고 국민의힘이 주장할 수 있는 근거도 분명히 저는 존재할 수 있고 네. 민주당처럼 결정이 이렇게 났으니까 당연히 뭐 그렇게 말이 많냐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참 그 곤혹스러운 상황을 만든 건데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법무부 시행령 폐기 주장을 거부할 수 있는 논리도 있지만 반대로 이 소위 말해서 지금 과정이 문제가 됐으면 국회 선진화법 그 법을
위반했다기보다는 거기에 취지에 걸맞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헌재가 지적했으니까 이거는 시행령을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라고 주장할 근거도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사과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언제까지 이 후폭풍이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오늘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으로 인한 낙마 사태, 이 문제도 다시 도마에 올랐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책임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의 발언 살펴보면 한 장관이 처음에 인사정보관리단 만들 때 이 인사검증 시스템을 보다 투명하게 만들고 효과적으로 하겠다라는 취지를 밝혔는데 거기에 반하는 결과가 나온 것 아니냐 이렇게 질타를 했고요. 이탄희 의원은 한 장관이 정 변호사 자녀 사건 판결문에 접근 권한이 없었다라고 설명을 하자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게 장관의 본업이다라고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일단 한 장관은 학교폭력 사실 미리 알지 못했고 알았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했고요. 또 정부가 알고도 인사를 밀어붙인 거라면 하루도 안 돼서 철회했을 리가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계속해서 인사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있다고 보고 있지만 한 장관은 이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강도를 아주 극도로 높여서 인사검증을 하면 사찰, 개인정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반면에 강도를 낮추면 그물이 성기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효과적이고 현명한 인사검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사실 민주당이 문제 제기할 수도 있지만 민주당 문재인 정권 시절에 얼마나 많은 인사 문제가 있었습니까? 계속 이건 반복이 됐던 거고. 한 정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문제, 이거 엄청나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음주운전 때문에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음주운전 심각한 문제죠. 거기에다 부동산 투기, 이거 간단한 문제입니까? 이것도 부동산 투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집 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해도 못 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병역 문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뭐 문재인 정권에서 몇 대는 하여간 이 불가한 항목을 다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터지는 경우 많았어요. 음주 경력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문제라든지 아니면 병역 문제라든지 이거 많았거든요. 네. 그러면 본인들도 사실은 우리가 이랬으니까 우리가 이런 실패를 겪은 걸 앞으로 반복하지 말라고 우리가 이런 노하우를 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해준다면 전 200% 공감할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한 거에 대해서는 별 얘기 안 하고 현재 얘기를 하는 거, 전 이건 좀 아니라고 보고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바꾸는데 권력자의 의중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면 안 됩니다. 검증할 때는. 그리고 이것도 역대 정권 계속 반복되어 온 일이에요. 두 번째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내정 이후에 결정까지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시간을 굉장히 오랫동안 갖고 검증을 해야 된다는 것. 세 번째는 설문지가 좀 세분화가 돼야 돼요. 설문지가 세분화돼야 되고, 네 번째는 뭐냐면 설문지 일일이 다 적어하지만 않지만 중요한 부분은 공개를 해서 만일 후보자가 여기에 대해 이번에 정순신 씨도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여기에서 거짓이 드러나면 이거는 형사처벌을 비롯한 모든 법적 책임을 물게 하는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한 장관도 오늘 전 정권에서도 문제 있지 않느냐라고 들었던 예시가 그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역시 이런 인사검증 시스템에서 허점이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으니까요. 앞으로 제도 개선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3주 연속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됐는데요. 미디어 트리뷴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고요. 긍정평가가 전주보다 0.8%포인트 하락해서 36%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3월 들어서 40%대였던 긍정평가가 계속 하락하면서 38.9, 36.8, 36%까지 떨어진 거고요. 부정평가는 0.8%포인트
포인트 올라서 61.2%를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발표됐던 한국갤럽 여론조사 예. 방송에서 살펴봤었는데 그때는 소폭 상승을 해서 또 그 부분을 저희가 짚었단 말이죠. 예. 근데 이번에는 또 3월 내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라는 발표가 나왔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물론 뭐 여러 가지 근거를 댈 수는 있겠죠. 이게 우선 ARS 조사하고 전화 면접 조사에 뭐 여기에 있어서의 응답자의 성향 차이가 있다 뭐 별 얘기 다 할 수가 있겠지만 하지만 저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1%포인트 상승이라는 게 상승이라고 얘기하기 힘들어요. 네. 마찬가지로 0.8%포인트 하락은 이게 하락이라고 얘기가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게 뭐 앞으로 추세를 좀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지금 하락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상승이라고 보기 어렵고 최소한도 정체라고 보는 것. 제가 정체. 지난주에 일단 이 하락은 막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정체라고 보는 것이 제일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박스권에 들어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박스권보다도 못하죠. 왜 그러냐면 이게 최소한도 4~5% 차이가 나면 그때 우리가 고민을 해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네. 0.8%포인트 떨어지고 1%포인트 상승했다? 이거는 해석하기 상당히 어렵죠.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이나마 추세가 변화가 있는 상황인데 예. 지금 3월에 윤 대통령을 둘러싼 이슈 중에 주목해볼 만한 건 아무래도 한일 관계 그리고 노동시간 개편안이 있을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설명하고 결단하고 이런 역할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작용을 했겠죠. 아무래도. 뭐 그랬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노동시간 개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 대통령실과 그리고 부처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거를 가장 이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사실은 이 정부 부처와 대통령실은 점검을 하고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노동 문제 같은 경우 때문에 이게 MZ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 이쪽도 등을 돌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지 철회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지금 어떻게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69시간제를 폐지하겠다는 건지 뭐 아니고 조금 보완을 하겠다는 건지 이거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자체도 여기에 대한 입장 표명을 좀 분명히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살펴볼 소식은요. 전두환 씨의 손자가 이제 귀국길에 올랐다는 소식인데요. 예.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연합뉴스랑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에서 밝히기로는 자신이 어릴 때 집에서 5.18은 폭동이었고 우리 가족이 피해자다라는 교육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다양한 이야기와 증언을 듣고 진실을 깨달았다면서 이번에 제대로 사죄하고 싶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인데 사실 폭로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을 낳았죠. 마약을 복용하는 모습 등을 보이기도 하고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저는 이분의 폭로가 크게 두 부분이죠. 대한민국 군 장교 관련 의혹을 제기했었다는 거. 네. 근데 이 부분은 군 당국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결과를 보면 아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폭로의 핵심은 할아버지는 학살자고 그리고 비자금 의혹을 제기했다. 그렇죠. 이 두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분의 폭로라는 거는 제가 볼 때에는 충분히 검증을 거치면 역사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이 광주를 방문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참여를 했었는데 만일 이분도 온다면 전두환 씨는 이제 사망했지만 전두환 씨를 대신해서 제가 볼 때에는 광주를 찾아가서 한 번쯤 참여를 하고 사과를 하는 것. 가족이 뭐라 그러든 어쨌든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우원 씨가 실제로 5.18 기념재단에 사죄하고 싶다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5.18 기념재단도 이를 확인을 했다. 그래서 찾아오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고 협조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아주 판단 잘하셨네요. 네, 뭐 예. 많이 늦긴 했지만 손자가 전하는 사과 큰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예, 저는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가 있죠. 본인이 했어야죠. 하지만 본인이 하지 못하면
할 수 없이 후손이라도 해야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수많은 정말 이름 없는 하지만 죄 없는 우리 국민들이 희생당한 사건과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뉴스 인앤아웃 지금까지 YTN의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